요즘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와닿는 건 역시 돈입니다. 젊었을 땐 몸이 고단해도 일하면 채워졌고 조금 빠듯해도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도 있고 더 이상 벌 수 있는 길이 마땅치 않으니 늘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반찬이 떨어졌을 땐 장을 가야 하는데도 괜히 망설이게 되고 사야 할 것과 참아야 할 것을 몇 번이고 따져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아끼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드니 며느리였습니다. 목소리부터가 어쩐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순간 이미 제 마음에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뒤에 무슨 말을 꺼내려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예전에도 힘들다고 도움을 청한 적이 있던 며느리였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그럭저럭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더니 생활이 많이 빠듯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 며느리까지 힘들다 하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한숨, 잠시 멈칫거리는 목소리, 그리고 끝내 터져나오는 푸념 같은 말들까지. 전화를 끊고 나니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게 되더군요. 창문 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았는데 괜히 그늘진 제 마음 같았습니다. 나라도 뭘 해줘야 하나. 그런데 나는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 동안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마치 제 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시 걸려온 며느리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손자가 새학기를 맞는데 학원에 다니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배우고 익히는 걸 놓치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런데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이가 공부할 나이에 학원비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손자가 떠올랐습니다. 눈망울이 또렷하고 언제나 할머니 하며 달려오던 아이. 그 웃음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통장을 꺼내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적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모아둔 돈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손자였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더 아끼면 되지. 그 아이에게는 지금이 중요한 때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학원비만 주기엔 마음이 쓰여서 학용품도 사고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조금 더 얹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붙잡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 말에 제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이었지만 이렇게 보람 있게 쓰인다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건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었고 손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을까? 새로운 책가방을 들고 즐겁게 다니고 있을까?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제 마음은 괜히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서니 거실에는 손자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는 만화책을 펼쳐놓고 있었고 아들은 무심하게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희 엄마는 어디 갔니? 저는 손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자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방에 누워 있어요. 아파서.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곧바로 말을 보탰습니다. 요 며칠 좀 몸이 안 좋아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곧장 침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는 황급히 이불을 얼굴까지 끌어올리며 숨듯 몸을 돌렸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아픈 거니? 얼굴 좀 보자. 저는 다가가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가주세요. 그 순간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이불을 젖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싫다는데 방에 더 머무를 수도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방금 전 며느리의 눈빛, 황급히 몸을 숨기던 모습, 그리고 차갑게 내뱉던 목소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따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며느리가 왜 저러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온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자 학원비가 없다고, 생활이 힘들다고 그렇게까지 부탁해놓고는 그 돈으로 수술이라니.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게 죄어왔습니다. 믿고 건넸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손자의 얼굴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모두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도 허탈했습니다. 손자 학원비가 급하다던 며느리가 사실은 제 돈으로 쌍꺼풀 수술을 했다니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며느리가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말하던 순간 그 목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 배신당했다는 기분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에 잠기다 보니 새벽이 훌쩍 밝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기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피곤하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도 힘드실 텐데 또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부탁이냐? 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말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수술을 해서요. 쌍꺼풀 수술 때문에 요즘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들 밥을 제대로 챙겨주질 못하고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방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요. 엄마가 좀 와서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수술 그것도 며느리가 원해서 한 수술 때문에 정작 아이가 밥을 굶다시피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아내가 수술을 했으면 내가 챙겨야지. 왜 아이 밥을 굶기느냐? 내가 집에 있는데도?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은 곤란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제가 일찍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손자도 엄마 밥을 많이 그리워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손자가 불쌍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는 수술로 누워 있고 아빠는 회사에 매여 있고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못 챙겨 먹고 있다니
저는 결국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여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손자만큼은 제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아들의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 아들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자에 대한 안쓰러움이었습니다. 내가 저 집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느리 얼굴을 다시 보면 속이 뒤집어질 게 뻔한데 혼잣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제 발목을 잡은 건 손자였습니다. 아직 어린 손자가 제대로 된 밥을 못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장바구니를 챙겼습니다.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며 고기며 몇 가지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불고기도 국거리용 소고기도 계란도 한 판 챙겼습니다. 평소 제 식탁에는 올리기 힘든 것들이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들네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어수선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자는 거실 바닥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밑은 살짝 꺼져 보였고 옷차림도 어수선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손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이 분명치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놓인 설거지거리와 라면, 용기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장바구니를 풀었습니다. 소고기를 꺼내 양념에 재우고 냄비에 물을 올려 국을 끓였습니다. 계란은 풀어 달걀말이를 만들고 아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도 준비했습니다. 부엌 안은 오랜만에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손자는 제 옆에 붙어 서서 계속 기웃거렸습니다. 할머니, 뭐예요? 냄새 진짜 좋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다 돼. 조금만 기다려. 잠시 후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손자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고 또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맛있지? 응, 진짜 맛있어. 할머니, 밥 최고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아이가 이렇게 해맑게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아이 밥을 챙기고 있구나. 며느리는 누워 있고 아들은 회사에 있고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식탁에 마주 앉아 손자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손자가 밥을 다 비우고 나자 저는 싱크대에 그릇을 옮겼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뒷모습으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한참 만에 아이가 배부르다며 의자에 기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소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라도 속이 든든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술 후라 그런지 얼굴에는 여전히 부기가 남아 있었고 큰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 서 있는 걸 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셨네요. 짧고 딱딱한 인사였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습니다. 대신 손자를 불러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밥 다 먹었니?
배는 부르지? 손자는 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와 저 사이에 흐르는 온기와 웃음을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벌써 와 계셨네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이가 제대로 밥을 먹었겠네요. 아들은 제 앞에 앉아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길에는 복잡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와 며느리 사이의 공기를 읽은 듯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이 밥은 부모가 챙겨야지. 왜 이 나이에 내가 나서야 하니? 아들은 당황스러운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던 며느리는 이번에는 아들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한층 더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은 여전히 가슴을 짓눌렀지만 아이 때문에 발걸음을 돌릴 수도 없는 현실, 그리고 아들이 중간에서 애써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이 오히려 더 씁쓸했습니다. 아들은 대화를 이어가려는 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아내가 수술 때문에 예민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일이 많아 신경을 못 쓰고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손자의 환한 미소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식탁을 치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거실에는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손자는 방에 들어가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기에 둘만 마주 앉은 공기가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눌러왔던 말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나한테 했던 말, 손자 학원비가 없다고 울먹이던 그 목소리를 잊지 못한다. 그런데 그 돈으로 수술을 했다니 나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제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가에 멍 자국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한동안 대답이 없더니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죄송한 건 알아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여자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회사에 나가도 눈치만 보게 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자신감을 찾는 것도 좋다. 하지만 아이 밥 굶기면서 생활비 없다고 속이면서 할 일은 아니지 않니? 적어도 나를 속이진 말았어야 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서운함과 허탈함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을 피하며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냥 제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고 싶었어요. 늘 생활비 걱정에 아이 챙기느라 지쳐만 가니까 제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돈을 제게 쓰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피곤한 얼굴에서 그 말이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쉽게 마음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내 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야. 아이 앞에서 또 나한테까지 거짓말하면서까지 한 일이라면 그 결과는 결국 내가 짊어져야 하지 않겠니? 제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더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손자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색연필을 손에 들고 할머니, 이거 봐요. 하며 제게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밝게 웃는 손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또다시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이런 갈등 속에 끼어 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마주한 제 시선은 여전히 무겁게 얽혀 있었습니다. 손자가 제 곁에 와 그림을 자랑하며 웃고 있는 동안 제 안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앞이라 꾹 눌러 담았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질문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다독이며 다시 방으로 들여보낸 뒤 며느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내가 그때 학원비가 없다고 울면서 한 말,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한 말,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움찔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고만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저는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고 어렵게 모아둔 적금을 깨서 도와줬다. 그런데 내가 그 돈으로 수술을 했다면 내가 했던 말은 전부 거짓이었다는 얘기 아니냐? 대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말끝이 떨리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배신감이 눈물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가가 불편한 듯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더니 겨우 내뱉는 말이 들렸습니다. 처음부터 다 거짓은 아니었어요. 생활이 빠듯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돈을 아이에게 쓰는 대신 저 자신을 위해 쓰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께 거짓말을 한 건 정말 잘못한 거 맞아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힘들었다는 말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결국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저를 속였고 손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은 엉뚱한 데 쓰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서 아이 밥을 굶게 만들고 나를 속인 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너는 그걸 평생 기억해야 한다. 그 순간 며느리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더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와 서운함이 여전히 가득했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가 끝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생활이 빠듯한 건 사실이었다. 라고 말하던 며느리의 목소리, 하지만 동시에 돈을 자신을 위해 썼다는 고백. 정말 그 집이 그렇게 힘들었던 걸까? 아니면 나를 속이기 위한 핑계였을까? 분노와 의심,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연민까지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직접 들은 말만으로는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얘야, 요즘 너희 집 살림살이가 그렇게 힘드냐? 며느리가 나한테 생활비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힘든 건 맞아요. 회사 월급으로는 생활비, 대출금, 아이 교육비 다 감당하기가 벅차요. 맞벌이 한다고 해도 늘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아내가 가끔은 감당이 안 된다며 속상해하곤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힘든 건 사실이라는 아들의 말에 며느리의 눈물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겠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쉽게 가시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힘들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왜 그 돈을 엉뚱한 데 썼을까? 너도 알고 있었니?
내 아내가 내 돈으로 수술을 했다는 걸.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알게 된 건 수술 끝나고 나서예요. 사실 저도 화가 났어요. 아이 학원비라 해서 엄마가 도와주셨는데 그 돈을 다른 데 쓴 건 잘못이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자기 나름대로 너무 지쳐 있었다고, 조금이라도 자신을 돌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 못한 건 분명 잘못이죠. 그 대답을 들으니 제 마음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생활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며느리가 지쳐 있었다는 것도 이해는 되었지만 결국 나를 속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앞세워 거짓말하는 건 안 된다. 나를 속이는 건 그렇다 쳐도 손자 밥까지 굶기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길고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길게 이어지던 침묵 끝에 아들은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집이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빠듯해요. 집 대출금도 있고 아이 교육비도 계속 늘어나는데 제가 야근이 많다 보니 아내가 혼자 집안일과 아이 뒷바라지를 다 감당해요. 처음엔 저도 그냥 참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 표정이 변해 있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변명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도 화났어요. 아이 학원비라 해서 받은 돈을 수술비로 썼다는 건 저도 용납이 안 됐어요. 하지만 아내 말로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보니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조차 낯설고 초라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한테 투자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래요. 저는 수화기를 꼭 쥐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 말은 알겠다. 하지만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내가 믿고 도와준 마음을 배신한 거잖니. 손자가 밥도 못 챙겨 먹고 있는데 엄마 얼굴 고친 게 무슨 소용이 있니? 제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아내도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성격이 자존심이 세다 보니 정작 엄마 앞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중간에 껴서 너무 힘들어요. 엄마도 속상하시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아내랑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순간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는 듯 하면서도 또 책임을 다 떠안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건 거짓말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한 번 더 지켜보겠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둬라. 다시는 아이를 핑계로 나를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엔 내가 참아도 다음은 없다. 아들은 묵묵히 네, 엄마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땀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 그리고 아들을 향한 안쓰러움이 뒤섞여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려왔습니다. 아들과 통화를 마친 뒤 며칠 동안 저는 일부러 아들네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손자 생각이 간절했지만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며느리와 다시 마주하는 건 제게 큰 고통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며칠은 참 길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쉽게 다시 잠들 수 없었고 밥상에 앉아도 젓가락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손자가 제대로 밥을 먹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늘 자리했지만 그럴수록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붙잡고 있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커다란 선글라스도 벗어 던진 채 붓기가 덜 빠진 눈으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짧은 부름과 함께 며느리는 현관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놀라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일어나라.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손등에는 눈물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거짓말한 거 맞아요. 아이 핑계로 생활이 어렵다고 울먹였던 것도 전부 핑계였어요. 저도 그때는 어떻게든 제 욕심을 채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또다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데 차마 단칼에 밀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나를 속인 것도 아이를 핑계로 삼은 것도 모두 상처로 남았다. 내가 지금 무릎 꿇었다고 해서 쉽게 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꼈습니다. 한동안 흐느낌만 이어지더니 다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도 매일 후회했어요. 수술 끝나고 거울을 봐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머니 얼굴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데 차마 먼저 찾아와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사죄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직도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무릎 꿇은 모습과 눈물은 진심이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순간 제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등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진심이 어떤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그리고 다시는 아이 핑계로 나를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흐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던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제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속은 여전히 허전하고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만큼은 제 마음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으로 곧장 달려와 할머니, 놀자. 하고 웃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초대로 다시 아들네 집을 찾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변하려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으니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손자가 현관문을 열자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왔다. 저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지난 서운함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며느리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반찬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전과 달리 표정이 조금 차분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저녁 같이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준비해봤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이 있었지만 며느리가 직접 나서서 준비하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하나둘 차려졌습니다. 손자는 제 옆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쥐고 엄마가 오늘 아침부터 준비했대요. 하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곁눈질하며 조용히 밥을 들었습니다. 음식 맛은 평범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손자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우자 마음 한편이 조금 풀리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손자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자가 제 손을 꼭 잡고 뛰어다니며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영어 단어도 많이 배웠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 학원비 때문에 적금을 깨고 며느리와 갈등을 겪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잘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아이 앞에서도 어머니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변하려는 모습만큼은 인정해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그날 이후로 몇 주 동안은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직접 밥을 챙겼고 손자 숙제도 꼼꼼히 봐주며 예전보다 차분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겉으로는 조금씩 안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린 모양이구나. 손자 앞에서만큼은 다행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을 누그러뜨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자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또 병원 갔어요. 이번엔 며칠 동안 밥도 잘 못 먹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원이라니 또 무슨 병원인가. 서둘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의 목소리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 아내가 이번에 코 수술을 했어요. 지난번에랑은 다르다고, 이번엔 꼭 필요하다고 하길래 저도 말리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또 수술이라고? 지난번 일로 그렇게 울고불고 사죄하더니 또 제 목소리는 떨리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붕대를 감고 있었고 숨쉬기 불편한 듯 고개를 젖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는 움찔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제대로 앉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릎 꿇고 빌던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다시는 아이 핑계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은 뭐였니? 나를 한 번 더 속이고 결국 또 수술이라니. 그 말에 며느리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대답하려 애썼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가슴은 터질 듯 답답했습니다. 한 번의 배신은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배신은 그것도 똑같은 이유로 저를 속인 일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자가 놀라 저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거예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자 앞에서 차마 그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에도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며칠 동안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두 번은 용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그것도 같은 이유로 저를 속이고 또다시 수술이라니 이제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며느리가 회복 중이라는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파에 기대앉은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고 숨 쉬는 것도 불편한 듯 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안쓰럽기도 했지만 제 안의 분노와 실망감은 더 크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곧장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지난번에도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했잖아. 2번 다시는 속이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또 수술이라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믿어야 하겠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얼굴을 고치고 나니 다른 것도 손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게 제 욕심이라는 건 알지만 멈추질 못했어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이 밥은 뒷전이고 생활비 핑계로 나까지 속이면서 수술을 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대체 뭐냐? 제 말에 며느리는 2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저도 알아요. 잘못된 거라는 거.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허전해요. 남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니까 그걸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또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라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아이와 가정을 뒤로한 채 며느리는 자기 욕심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바꾸든 말든 그건 내 자유일 수 있다. 하지만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손자를 방치하면서까지 그런 짓을 한다면 그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쉽게 믿지 않을 거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고 제 마음속의 불신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단호하게 말을 쏟아내고 나니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나 사과에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또다시 변명 섞인 목소리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했지만 제 귀에는 공허한 메아리처럼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젠 믿을 수 없다. 그 약속과 눈물이 모두 거짓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손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손자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더 아껴 손자에게 보탤 수 있을지 내가 직접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믿을 수는 없었지만 손자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뒤 학교를 마친 손자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할머니 하고 달려드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니 마음속의 다짐이 더 굳어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자 마치 나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손자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힘들면 언제든 할머니 집으로 와. 밥은 항상 준비돼 있으니까. 손자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은 뭉클하면서도 동시에 결연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하겠지. 하지만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아이가 굶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버텨내야 한다. 며느리의 반복된 행동을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저는 결국 아들에게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이렇게는 안 된다. 너도 내 아내와 마주 앉아 똑똑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걸 보면 이젠 내가 앞장서야 한다. 아들은 처음엔 난처해하며 머뭇거렸지만 결국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3사람이 한자리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묵직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직접 며느리와 이야기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집 사정 힘든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런데 왜 생활비 핑계로 엄마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수술을 반복하는 거냐?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자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아이 밥조차 제대로 못 챙기면서 그 돈으로 내 얼굴을 굳힌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지금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니? 저는 옆에서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초라해 보여서 어떻게든 달라지고 싶었어요. 그 욕심을 제가 막지 못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내가 달라지고 싶다면 스스로 노력해야지. 왜 거짓말로, 왜 가족을 속이면서까지 그러냐? 엄마가 적금 깨서 손자 학원비 보태준 거, 그 마음을 내가 짓밟은 거잖아.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모습에 잠시 안쓰러움이 스쳤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쉽게 믿지 못한다. 하지만 내 남편과 내 아들은 너를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변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거실 안은 한동안 정적만 흘렀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감싸쥐었고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습니다. 삼자대면이 끝난 뒤 집안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한참을 이야기했지만 며느리의 눈물과 변명은 결국 똑같은 자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도 다시 들었지만 이미 그 말이 믿음직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네 집에 더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손자의 웃음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여전히 해맑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품에 안겨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가방 속을 열어보니 도시락통이 그대로 들어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챙기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와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달걀말이를 노랗게 부쳐주면 손자는 젓가락을 놓지 않고 끝까지 먹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해주면 접시를 싹 비우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며느리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지켜야지. 아이가 굶지 않고 외롭지 않게 하는 건 결국 할머니인 내 몫이다. 아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 듯 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찾아온 아들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집안일에 더 신경 쓰려고 하지만 일이 많다 보니 쉽지가 않네요. 엄마가 손자 챙겨주시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고맙다고 하는 그 순간조차 씁쓸했습니다. 분명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제가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제게 직접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눈을 마주치길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가끔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숟가락 소리만 오갈 뿐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손자만이 제 손을 꼭 잡고 웃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손자만큼은 내 힘으로라도 끝까지 지켜내겠다. 제가 손자를 자주 데려와 밥을 먹이고 챙기기 시작하자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묘한 기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눈빛에는 불편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아이를 데려가시는 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자는 제 옆에 붙어 제 치마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과하다니? 아이가 굶고 있으니까 내가 밥 챙겨주려고 데려가는 거다. 내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 나이에 또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된다. 제 말에 며느리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저도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아이를 데려가니까 제가 더 무능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남편도 점점 저를 못 믿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무능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다. 아이 밥 한 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니. 손자는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눈치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런 말이 오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의 태도는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그래도 아이는 제 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전부 다 해버리면 저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가슴이 멈칫했습니다. 분노 속에서도 며느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깊어진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다. 다만 아이가 굶고 외롭게 두는 걸 참을 수 없으니까 나서는 거다. 내가 진심으로 변할 생각이 있다면 이제라도 행동으로 보여라. 말로만은 부족하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나 사이에 불편한 대화가 오간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표정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당신도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아들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 말아마. 내가 손자밥 챙기느라 집으로 데려가니까 내 아내가 불편하다고 한다. 아이 밥은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챙기는 게 왜 불편하냐고 했더니 무능해 보이는 것 같다고 하더구나.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곧장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랬어? 아이 밥 문제로 어머니께 불편하다는 소리를 했어? 며느리는 대답 대신 눈물이 맺힌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아이를 챙기시니까 제가 더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잘못된 거 아는데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터져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 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이 앞에서 이게 뭡니까? 어머니는 아이 걱정 때문에 그러신 거고, 당신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아이가 제일 힘들어지는 거, 그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나요? 그 말의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자가 방 안에서 조용히 놀고 있는 듯 했지만 분명 이 어른들의 긴장을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이 생각뿐이다. 내가 너희 자리를 빼앗고 싶어 그런 게 아니다. 다만 아이가 굶고 있는 걸 내가 눈 뜨고 볼 수 없으니까 나선 거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며느리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변명하지 마. 정말 변하고 싶으면 행동으로 보여줘. 엄마가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아이를 지켜야 해. 거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궜고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결국 아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걸 확인했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의 대화가 끝난 뒤 모두 말없이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고요함만 남았는데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손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늘 해맑던 웃음 대신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는 듯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와보렴. 손자는 제 곁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 또 싸운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아이는 이미 모든 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한 거야. 너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제 어깨에 얼굴을 묻더니 또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 아빠 자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있어서 오히려 할머니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른다. 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손자가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고르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다짐이 더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가 어른들 갈등 때문에 상처받게 놔둘 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아이의 마음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손자와 함께한 짧은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제 수첩에 크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손자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을 것. 절대 눈물 보이지 말 것. 며칠 동안 집안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겁게만 침묵했고 손자는 점점 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어른들을 살피며 지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일부러 며느리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대화하지 않았고 식탁에 마주 앉아도 그저 음식만 뜨다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엔 여전히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손자가 잠자리에 든 뒤였습니다.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앞에 나왔습니다. 손에는 물티슈로 닦다만 흔적이 남아 있었고 얼굴은 잔뜩 상기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짧게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놀라 말리려 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이제는 정말 변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어떤 마음으로 돈을 주셨는지, 손자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뒤늦게라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짓밟았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물었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우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때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그 약속을 저버렸다. 내가 어떻게 내 말을 믿어야 하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부끄럽고 더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바닥에 떨어지는 눈물이 그대로 번져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내 얼굴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아이가 따뜻하게 밥 먹고 거짓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거다. 내가 정말 변하고 싶다면 지금 이 눈물보다 앞으로의 내 행동으로 보여라. 그게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용서할 마음이 없다.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눈물을 훔쳤습니다.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혔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죽을 각오로라도 변하겠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지만 그 울음소리만은 집안 구석구석에 오래도록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무릎 꿇고 울던 모습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눈물과 말로는 쉽게 믿을 수 없다고 다짐했지만 그래도 저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변하겠다는 며느리의 말을 행동으로 보여줄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손자가 학교에 가기 전 며느리가 직접 도시락을 챙겨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늘 대충 빵이나 라면으로 때우던 아이가 이제는 반찬이 가지런히 들어간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엄마가 도시락 만들어줬어요. 손자의 밝은 목소리에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달라진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장을 봐 온 재료들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이가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만들었습니다. 손자가 연신 맛있다고 말하며 밥을 2그릇이나 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꾸밈에만 몰두하는 대신 손자 숙제를 옆에서 챙기고 함께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주말이면 놀이터에 함께 나가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의 무심한 엄마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들은 저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집안일도 스스로 챙기고 아이도 정성껏 돌보려 합니다. 엄마 덕분에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따뜻한 바람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제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손자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엄마가 요즘 자주 놀아줘요라고 말하는 걸 들으며 오랫동안 무겁게만 느껴지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바라던 모습이지. 아이가 웃고 가족이 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다시 느낀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둔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진 듯 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달라진 모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예전처럼 꾸밈이나 욕심에만 마음을 쓰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아내이자 엄마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공원에 나가 웃음을 나눴습니다. 저 역시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지난 날을 한순간에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손자가 행복하게 웃고 아들이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키고 며느리마저 변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니 그 상처는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갈등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도 한 축이 되어야 한다. 창가에 앉아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긴 시간 얽히고 설킨 갈등 끝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자의 맑은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졌습니다.